네, 안녕하세요. 메디피스 사무총장 신상문입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자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 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표를 많이 만들어 쓰긴 하는데 이 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좀 더 가독성이 높은 그런 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란 무엇인가? 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표는 우리가 그 한문이죠. 근데 이 속이 아니라 겉이란 뜻이에요. 표는. 그래서 이 겉에다가 뭔가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전에 그 왕한테 글을 올리잖아요. 상소를 하죠. 그럴 때 그것도 표라고 했었고요. 또 출사표 뭐 그런 게 있죠. 표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이것을 표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표라는 의미가 이렇게 격자무늬 모양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표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표에 대한 정의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온다고 그래요. 일반 자료는 하나씩 자세히 알 수 있고, 표는 특징별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고, 그래프는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특징별로 비교한다는 것이 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표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네. 그 문명 시대, 가장 오래된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기원전 3000년경에 상형 문자를 표를 이용해서 기록한 회계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가로줄에 따라서 상환 여부를 나누고요. 각각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갈 때는 뭐냐면은 이 상형 문자 상환하다의 수메르어와 발음이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환한 것은 뭐가 있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해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래됐죠? 테이블이라고도 하죠. 표를. 이 테이블 형식으로 나와 있는 또 기록이 있죠. 수메르 왕명표가 있어요. 기원전 1000년경에 왕들의 이름과 제위기간을 중심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일부인데 아래에 이런 표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표를 왜 테이블이라고 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죠? 그 중세 유럽에서 말이죠. 회계사무소? 글쎄 무슨 그 회계사무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돈을 거래하는 그러한 그 사무실에서 체크무늬를 이용해가지고 일정 금액의 주화를 올려놓고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표도 막 세다 보면은 몇 장이었지? 까먹고 그러잖아요. 또 동전도 세다 보면 중간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자무늬 모양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동전 10개씩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칸 수만 세면은 몇 개구나 이렇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격자무늬를 썼는데 어디에서 그 일을 받겠어요? 테이블에서 일을 받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테이블볼을 씌우는데 그거를 그 격자무늬가 있는 테이블볼을 씌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 그냥 테이블 한 거죠. 그래서 체커보드라고 하죠. 체커보드라고 하는데 체크한다. 그렇죠? 네, 체커보드입니다. 그래서 체크무늬 이렇게 된 것이고요. 영국의 재무성을 엑스체커 맞습니까? 엑스체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도 그 과거에 그러한 습관이 경험이 이렇게 묻어 있어서 그것이
용어로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매트릭스라고도 하죠.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도 이 자궁이라는 뜻으로 매트릭스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표 같은 것을 매트릭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PDM 할 때 그 M자는 매트릭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매트릭스가 그런 표를 의미하게 됐을까? 그것은 1848년도에 수학자 실베스터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수학의 행렬 아시죠? 행렬을 표현할 때 매트릭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과거에는 그 수학자 중에 시인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담고 있는 거죠. 태아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태아는 뭐가 있습니까? 신체의 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행렬도 이런 그 대가로나 소가로도 씁니다. 그 안에 각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5, 15, 20, 마이너스 7, 5, 마이너스 13. 이게 각각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 요소를 담고 있다 해가지고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행렬은 네모꼴로 배열한 수, 기호, 수식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볼까요? 표가 갖는 최대의 장점은요, 각 요소 간 특성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서술할 때 비교해서 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다 하면은 각국의 그 확진자 수를 비교할 때 표를 이용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교하는 것이다. 그 표의 끝판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엑셀입니다. 엑셀은 표예요. 그렇죠?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온갖 수식을 걸어 가지고 새로운 요소, 셀들을 새롭게 생성하기도 하고 총합도 내기도 하고 비교도 하기 쉽고요. 또 이를 통해서 통계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엑셀은 통계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자, 비교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인 표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행열이 있으면 그 행 쪽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열 쪽에는 특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각각의 특성을 기록하는 셀 안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셀 안에 또 다른 표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림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또 다른 표가 그 셀 안에 들어가거나 문장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렬이라고 했죠? 표는 행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식들을 넣고 계산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활용하는 것 빼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를 그릴 때 머리글행과 머리글열을 별도로 두게 돼요. 그렇죠? 마치 제목처럼 항목의 제목처럼 일행과 일열은 행과 열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머리글행 또는 머리글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의 경우에는 일행이나 일열의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의 특성이나 문장에서의 주어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봅시다. 행과 열. 자 우리가 행 쪽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키, 몸무게, 성별. 위에 표는 그렇게 들어가 있죠? 아래 표는 뭐예요? 사람 이름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두 표 중에 어떤 표가 여러분들은 가독성 높게 느껴집니까? 정선님? 첫 번째가 그래요? 자,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자,
표는 말이죠. 일정한 법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 목적으로 하는 바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요. 고정적인 것은 주로 행에 배치합니다. 행 쪽에. 그리고 변동적인 것은 열에 배치하죠. 자, 여기서 사람과 그다음에 키 몸무게 성별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변동적인 겁니까? 네? 요새는 성별도 변동적이에요. 변동적인 것은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사람 이름, 사람들은 변동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정적인 것은 뭡니까? 키, 몸무게, 성별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태별을 빼고 딴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기도 하고요. 어? 강경애를 빼고 강경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정해담을 빼고 정해담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만 키는 고정적인 거잖아요. 키라는 항목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게 아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데이터가 계속 빠지거나 늘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엑셀 같은 거 쓸 때 그렇게 되면은 아래로 쭉 늘어지잖아요. 길어지면. 근데 옆으로 쭉 늘어져 봐요. 네, 좀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아래쪽이 조금 편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확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더라. 자, 그래서 고정적인 것은 주로 행에 배치하고 변동적인 것은 주로 열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것은 일반 명사죠. 그렇죠? 일반 명사입니다. 그리고 변동적인 건 특수 명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특수 명사잖아요. 그렇죠? 자, 이 표를 볼까요? 자, 서울시는 특수 명사고 그리고 인구수는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위에 표하고 아래 표하고 어떤 것이 좀 낫겠어요? 아래 표가 낫겠죠. 그렇죠? 자, 한글은 말이죠. 표에 참 최적화된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만큼 표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표를 잘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표죠. 그죠? 그렇죠? 열 쪽에 그 제목에 해당되는 글머리 열이라고 해야지요. 글자를 아예 그냥 눕혀버렸죠. 옆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행머리, 머리끝 행. 보세요. 너무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영어 같은 문자들은 표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나 샘플입니다. 지저분하죠? 글머리 열을 보십시오.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되지 않아요. 7개. 지저분하죠? 그죠? 한글은 이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글 행도 좀 보세요. 한글은 그래서 표로 표현하기 좋은 문자이고 우리가 문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죠?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그런 문자는 저는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취미 중 하나가 신문 읽기였어요. 신문 읽기. 근데 신문을 읽는데 또 뭐 때문에 읽기도 했냐면 신문을 읽으면서 그 한문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문을 읽고 제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글자예요? 라고 묻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걸로 저는 한문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말이죠. 그 신문이 위에서 아래로 읽게 돼 있었어요. 세로 쓰기로 돼 있는 거죠. 우리 한글, 아래 한글 프로그램도 세로 쓰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은 또 세로로도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즘 신문은 다 가로로 되어 있죠. 처음에 신문에서 가로 쓰기를 시도한 것이 한겨레 신문이에요.
그전에는 모든 신문이 위에서 아래로 세로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많은 그 언론사에서 비판을 했어.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또 한글만 쓰게 되잖아요. 한글만. 획기적인 변화가 그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슬금슬금 다른 신문도 가로쓰기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가로쓰기만 보셨죠? 저는 세로쓰기부터 신문을 봤던 거죠. 어쨌든 한글은 세로쓰기도 괜찮은 그런 문자이다 보니까 표에 또 좋습니다. 그렇죠? 또 단축이 편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영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mandatory attendance required. 그렇죠. 이게 반드시 참석하세요 이 뜻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필참 할 수 있잖아요. 그 단축이 쉬워요. 근데 영어를 보면은 문서를 보면은 정말 짜증날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약어. 그러니까 이니셜만 따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메디피선 MP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 PDM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PDM이 무엇인지를 앞단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장이 그 단어가 길면 그렇게 따가지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축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생일 파티 하면 생파 뭐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글은 그렇게 단축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에 용이한 거죠. 그리고 가독성을 좀 볼까요? 표가 단순히 비교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쓰는 문서에는요. 비교가 아닌 것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가 있으면 데이케어 센터의 그 의미, 그다음에 그 개수 들어갈 수 있고 또 기능 뭐 해가지고 쭉 쓸 수 있잖아요. 그 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일목요연하게. 그럼 비교가 아니잖아요. 서술이잖아요. 표를 서술을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그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저는 유독 이런 제안서나 기획안에 있어서 표를 많이 삽입시킵니다. 그리고 표를 하게 되면은요 한눈에 찍어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가독성을 굉장히 높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 샷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씁니다. 복잡한 문장을 키워드만 활용해서 단순화시켜서 가독성을 높이려고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가 그렇죠. 그렇죠. 본 프로그램의 어떤 적절성은 A, 임. 본 프로그램의 효과 파급성은 B, 임. 이게 평가한 거잖아요. B로 평가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하나의 이런 표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비교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딱 찍어서 읽히게 만드는. 딴 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때 표를 쓰게 됩니다. 자, 아래 그 문장 보면은 요 내용이 맨 위에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목으로 붙이면 되겠죠. 표의 제목으로.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문장을 이렇게 각 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셀. 그럼 셀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걸 볼까요? 글자입니다. 표에 들어가는 글자는 본문과는 다르게 하십시오. 본문과는 다른 글자체를 쓰시라 이거예요. 그 구분지어라. 글자만 가지고서도 구분지어라 라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자체는 맑은 고딕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맑은 고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보면 무난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농도를 살짝 낮추십시오. 본문과는 조금 연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박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진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표가 너무 도드라져요. 그래서 글자는 살짝 연하게 처리해 주시면 가독성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글자 크기는. 근데 이 10포인트가 만만치 않아요. 크기가. 왜냐하면 맑은 고딕은
산세리프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자 보면은 이렇게 꺾게 해가지고 따고는 앞꼭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장을 표현할 때 1, 2, 3, 4 있는데 거기에 주로 뭘 씁니까? 그리스어의 숫자 2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골처럼 쫙 가루가 있고 찍 긋고 쫙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꼭지가 달려 있는 것을 세리프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없는 것은 산세리프체입니다. 그래서 맑은 곳 이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휴먼 명주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붓글씨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맨 처음에 꼭지가 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셀 안에 이 산세리프체하고 세리프체를 집어넣게 되면 산세리프체가 더 크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원래 글씨를. 그러니까 똑같은 C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세리프체보다는 산세리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실제 큽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는 표에 들어가는 것은 맑은 고딕이니까 더 줄여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세리프는 산은 난이라는 뜻입니다. no,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표가 복잡하고 볼륨이 클 경우 9포인트로 낮춰도 좋습니다. 9.5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본문은 13포인트로 쓰죠. 그렇죠? 그러면 13포인트하고 어울리는 이 표 안에 고딕체의 글자 크기는 9에서 10 정도가 적절합니다. 자, 다음은 줄 간격과 테두리입니다. 표 안의 줄 간격은 130% 가장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쓸 때는 160%, 180% 정도를 쓰죠. 근데 표 안은 좀 이 줄 간격을 줄여주는 게 가독성이 좋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요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130% 정도가 보기에 좋더라고요. 근데 표가 복잡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더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고 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최대한 100%까지 줄이면 괜찮은데요. 근데 100% 너무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130% 사이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성하게 되면 답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헐거워 보이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셀 안에다가 이렇게 글머리표를 박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개조식은 항상 글머리표를 앞에 두고 시작되죠. 만약에 그 앞에 글머리표가 없다면 개조식이 아닙니다. 제가 오랜 관찰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글머리표는 개조식 문장의 필수 조항입니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글머리표 없이 동그라미, 찍, 당구장 표시 이런 거 없이 시작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아니면 숫자가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셀 안에다가 글머리표를 박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 낭비입니다. 가독성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셀 자체가 글머리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획을 해주는 거잖아요. 구획을 두 번 한 거잖아요. 물론 셀 안에 두 개의 그 요소가 또는 세 개의 요소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찍찍 긋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줄 간격을 좀 넓혀주면 그 자체가 파티션 역할을 하고요. 그게 깔끔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표의 테두리는 농도를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시야가 너무 테두리 선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더라도 은연중에 잠재의식적으로 좀 시야가 피곤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테두리선은 구획을 하는 것 자체 그것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프린트 상황에 따라서 줄이 유난히 진하게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농도를 낮춰라. 본문보다 글자보다는 농도를 낮춰서 그 셀의 내용이 더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줄이기 없애기 포기하기가 있어요.
표는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야죠. 그렇죠? 단순한 데이터를 적시할 경우에는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잖아요. 막 수치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그 항목이 많으면 한 페이지 안에 담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가급적 표는 한 페이지 안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편집이 중요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기, 없애기, 포기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한 페이지 안에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의미 전달이 되는 선에서 최대한 서술기를 줄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많은, 그러면 그냥 많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줄이기를 이제 하는데 단축형, 짧은 동의어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참석이 필요함, 이것은 참석 필요 쓸 수 있죠. 더 줄여야 돼. 필참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겁니다. 우리 한글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없애기입니다. 없애기가 있어요. 보완적 설명은 과감하게 삭제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결론 중심으로 집어넣고 보완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오히려 가독성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글머리표 쓰게 되면 괜히 또 공간을 낭비하니까 글머리표 삭제하시고. 포기하기입니다. 본문 내용과 좀 거리가 있다 싶으면 행 또는 열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애는 것이 괜히 페이지 넘어가는 것보다는 나아요.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근데 많은 내용을 꾸겨 넣어가지고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삭제해가지고서 한 페이지 안에 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애써 써놨기 때문에 쉽게 못 버리죠. 집안에 가장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못 버려서. 예전에 전 사무실에 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는 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방송에 출연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돈을 못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랑 우리 직원이랑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 팀장한테 팀장을 지목했어요. 왜냐면 그 팀장이 가장 그 책상이 조금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출연을 한 거예요. 출연하는데 청소의 달인, 깔끔하게 하는 달인, 그분이 와서 한 일을 쫙 보는데 뭐냐면은 다 버리더라고요. 버려도 해가지고 박스에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돈된 그 책상이 공중파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그 팀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만 다 버리기만 하던데요? 그러더니 다시 박스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팅을 하더라고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박스를. 그래서 줄이기, 없애기, 포기하기가, 줄이기는 쉴 수 있는데 없애기,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먹고 포기하기, 줄이기를 하셔야 됩니다. 없애기를 하셔야 돼요. 자, 셀 정렬 방법이 있어요. 머리글 행과 머리글 열은 가운데 정렬하는 것이 나름 보기에 좋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글 행은 왼쪽에다 맞춰요. 저는 그게 낫더라고요. 시작점을 조절하고. 왜냐하면 그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길이가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2자, 어떤 것은 막 7자 막 이렇게 되고 하게 되면, 보세요.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점이 있잖아요.
시작점이 일정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읽힙니다. 근데 가운데 정렬은 뭐예요? 시작점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가속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반, B반, C반 이렇게 다 두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운데 정리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동이 심하면 길이의 변동이 심하면 왼쪽에 정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끌 열은 그냥 가운데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셀 내용은 왼쪽 정렬이 좋은데 숫자의 경우는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숫자라는 것은 뭐냐면 크기를 보여줘요. 그쵸?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딱 그 직관적으로 어떤 숫자가 더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정렬하게 되면. 그쵸? 물론 왼쪽에 정렬해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오른쪽에 정렬하는 것이 그 크기를 우리가 천과 L을 구분할 천이 크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앞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논문 쓸 때 반드시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표 만들기 연습을 이제 할게요. 이런 표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개조식과 다른 바가 없어요. 그냥 개조식을 표의 형식을 빌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조식 문장이라고 놓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뭡니까? 머리끌 행이 세 개가 있죠. 앞에 거 빼고 구분 빼고요.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내용들도 필요한 것만 딱 찝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많이 쓰게 돼요. 이건 비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표를 만들 때 문단 모양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한글 단위는 글자로 넣어라. 최소 공백은 25%, 30%, 또 넉넉할 때는 50%까지. 문단 아래는 3포인트라고 돼 있죠. 뭐냐면 그 셀 안에 그 내용물이 한 3개나 4개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을 좀 띄어쓰기 좀 해줘야 되잖아요. 전체 줄 간격은 130%인데 그냥 그대로 놓게 되면은 각 그 구성 요소 간에 구분이 안 되니까 파티션 차원에서 문단 안을 3포인트 또는 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은 구분이 잘 되죠. 줄 간격 130%. 여백은 알아서 해라. 여백이 뭔지 아시죠? 테두리 선과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의 그 볼륨을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줄 나눔 기준을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왼쪽 것이 뭡니까? 글자로 놓지 않고 뭐로 나요? 단어로 놨을 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읽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줄 나눔 기준을 바꾸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조차도 알아보지 않고 쓴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글머리표를 넣었죠? 그쵸? 글머리표를 넣었어요. 지저분하죠? 네, 넣지 말아야 된다. 문단 모양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표가 페이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줄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셀 안에 문장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딱딱딱 하다가 뭐뭐임 하는데 임자만 딱 줄바꿈 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이 기능 써야 돼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 줄로 입력하는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로 입력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쵸?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사업 일정 개발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일정을 정함해서 두 번째 줄에 정함만 나와 있죠. 그것을 한 줄로 입력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해주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표 만들기 연습의 예시를 좀 볼까요? 자, 이런 서술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지표가 있고, 지표 증명 수단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지금 PDM을 좀 설명하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숫자가 있네요. 1번, 2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칩시다. 그걸 가정하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앞에 서술된 그런 문장이 있죠. 자, 이렇게 서술된 문장이 있고요. 그럼 머리글행과 머리글열을 설정해 봅시다. 그렇죠? 목표, 지표, 지표 증명수단, 가정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것은 머리글열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표 1이 있고 또 2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목표 밑에 1, 베트남 중부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물리치료 서비스 역량 강화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머리글행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모양을 설정합시다. 앞에서는 뭡니까? 본문과 같은 글자체. 그렇죠? 예. 그걸 썼고요. 아마 크기도 같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글자체를 맑은 고딕으로 바꿔봤어요. 맑은 고딕. 그렇죠? 앞에 것보다 이게 훨씬 좀 정갈하게 느껴지시나요?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크기를 줄이거나 그리고 또 고딕으로 바꾸니까 더 촘촘하게 들어간 걸 또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줄나눔 기준을 바꿨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줄나눔 기준을 바꾸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줄 간격을 줄였습니다. 이제 줄 간격을 줄여봤습니다. 그렇죠? 예. 줄나눔 기준을 어절해서 글자를 변경하고 줄 간격은 160%에서 120%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거는 문단 모양에서 하는 겁니다. 자, 또 표 만들기 연습 장평 자간 조절을 해봅니다. 장평을 95%로 자간을 -5로 한번 조절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촘촘히 더 들어갔냐 이것을 보여줍니다. 장평과 자간은 글자 모양에서 바꾸는 거예요. 장평과 자간. 자간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고 장평은 뭡니까? 한 글자를 놓고 봤을 때 가로 세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홀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처리 안 해도 돼요. 저는 가끔 처리합니다. 특히 이제 복잡하거나 할 때는 이것을 이 기능을 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앞에 이끄는 숫자, 번호가 의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자, 내어쓰기 설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번호 같은 거 붙여 있었을 때 이 글머리표에 해당되는 숫자가 돌출되게 만들어주면 훨씬 가독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훨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능은 너무나 길고 복잡한 표에서는 못 쓸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내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쓰기를 하지 않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표의 역할은 뭐고 기능이 뭔가? 이거 썼을 때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실무적인 적용하는 것을 한번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그 논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했던 그 동료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표를 놓고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숙고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표를 앞에 두고 많은 고민과 애절한 마음으로 표를 어떤 식으로 묘사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게 구성 내용들이 읽히게 해놓으면 좋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전 그때부터 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년 넘게 고민을 해왔던 거예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해보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래픽도 때로는 표의 일부이구나라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표를 통해서 읽는 사람에게 가독성을 높여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거의 생짜로 제가 그냥 고민해봤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표를 사랑합시다. 잘 됐습니다.